믿었던 자식놈들이 이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천벌받을 놈들. 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76세 안영식입니다. 자식 농사 망친 노인네가 무슨 낯으로 사연을 이야기하러 왔나 싶어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렇게 나섰습니다. 말문을 열자니 목이 메이고 부끄럽고 서럽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속에만 묻어두기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교직생활 35년 하고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나날을 보답받듯 제 노년은 평화로웠지요.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동네 뒷길을 걷기 운동하던 중이었지요. 오늘따라 유독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오늘 아들 집에 김치 갖다 주고 올게.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줄게. 라며 환하게 웃었거든요. 40년을 넘게 살아도 아내의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도 나누고 길가에 핀 들꽃도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해준다니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며느리 번호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평소 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평소와 전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뭐? 뭔 소리야? 설마 장난하는 거야?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금까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걷고 있었는데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뀐 기분이었습니다. 귓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어요. 어머님이 김치 갖다 주시고 가시는데 현관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버님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날 아내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고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함께 살던 집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부엌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아내가 좋아하던 찻잔, 거실 소파에 놓인 아내의 독서용 안경, 침실 화장대 위에 손때 묻은 화장품들까지 모든 것이 아내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아내가 담가놓은 김치가 그대로 있어서 눈물이 났어요. 밤이면 더욱 힘들었어요. 평생 옆에서 잠들던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서는 여보 물 좀 이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다가 현실을 깨닫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안부를 물어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웠어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외로워졌거든요. 장을 보러 나가서도 두 사람분 반찬거리를 사다가 혼자 다 못 먹고 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충주 어디쯤인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제자 준환이 떠올랐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준환이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앳된 중학생 같았어요. 제가 담임을 맡았던 3학년 때 공부보다는 낚시에만 관심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준환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2년 전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선생님, 고향에 와서 낚시나 하며 지내세요. 제가 낚시터 운영하니까 언제든 오세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있어서 아직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생 취미였던 낚시를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직에 바빠서 시간이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아내가 혼자 물가에 가서 뭐 하냐며 싫어해서 자주 못 갔던 낚시였어요. 이제라도 마음껏 낚시를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고요히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으면 아내 생각에 잠겨 있어도 그리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마음을 정하고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환이네 가서 살까 한다. 그런데 외아들 부부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시골로 가신다고요? 아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절대 안 됩니다. 아버님, 혼자 그런 외진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몸이라도 아프시면 어쩌려고요? 병원도 멀고요. 괜찮다. 준환이가 잘 챙겨줄 거야. 그리고 난 낚시가 하고 싶어. 여기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낚시요? 아버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70 넘으셨는데 무슨 낚시를 하신다고? 위험해요. 며느리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굳어졌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까지 포기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후로 얼마나 힘드실까 매일 걱정했거든요. 저희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외로우시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시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남의 집에 가시려고 해요? 혈육이 우선이잖아요. 남의 집이 아니라 제자 집이야. 그리고 준환이는 낚시터도 있고 제자든 뭐든 결국 남의 집이잖아요. 혈육인 저희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버님, 너무 섭섭해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처럼은 못해도 정성을 다해서 모실게요.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정말로 자신들이 정성껏 모시겠다는 진심 같았거든요. 아들도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데 어떻게 차마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알겠다. 그럼 잠깐만 생각해보자. 결국 저는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아들의 간청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는 낚시터에서의 여유로운 노후라는 꿈을 접고 아들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며느리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어요. 특히 영국에서 유학 중인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며느리가 직접 핸드폰을 들고 도와주며 할아버지, 지훈이가 안부 인사드린대요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손주 녀석이 밝은 얼굴로 인사하면 저도 손을 흔들며 웃음이 났어요. 영상통화 후에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면서 아버님, 손자가 많이 컸죠? 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아내를 잃은 슬픔이 조금은 가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번 생신날 어디 놀러 가요?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할까요? 제 생일을 맞아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날씨도 좋은데 펜션에서 하루 묵으며 쉬시는 게 어때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여름 무더운 날 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건네준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어요. 아버님, 목 마르시죠? 이거 드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달콤한 포도 맛이 나는 음료였는데 마시고 나니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좀 졸리네. 요즘 잠이 부족했나 봐.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때까지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 안이 한증막처럼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더워? 당황스러웠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였어요. 우선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겼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더 줘서 당겨봤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반대편 운전석 문으로 가서 열어보려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뒷문도 안 열렸어요. 이상하네. 고장났나? 하지만 곧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차 문이 전부 안에서 잠겨있는 상태였고 문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도 딸깍 소리만 날 뿐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버튼을 눌러봐도 아예 작동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조작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핸드폰이 없다는 거였어요. 평소 항상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핸드폰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핸드폰만 쏙 빠져 있었어요. 이상해. 분명히 가져왔는데. 아들아, 며느리야. 소리쳐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차 밖을 둘러봐도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아들 내외를 불러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분명 계획된 일 같았어요. 제가 차를 타기 전에 물병 몇 개와 초코바 등을 가지고 쇼핑백에 넣어왔는데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아들 내외가 일이 있어 내렸다고 해도 그걸 왜 들고 가겠습니까? 그제야 무슨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여기 버리고 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음료수에 잠이 오는 것을 탄 것도, 핸드폰을 몰래 빼간 것도, 차 문을 잠가 놓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이었어요. 멀리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가 갇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 선팅이 진해서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한낮 더위에 사람들은 그늘을 찾느라 바빠서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는 채는 관심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 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셔츠가 완전히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어요.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공기가 뜨겁고 습해서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했어요. 더워, 너무 더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손으로 옷을 부채질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공기만 돌아다닐 뿐이었어요. 초조한 마음에 차 문을 발로 차보기 시작했습니다. 꽝! 꽝! 있는 힘을 다해 발로 찼지만 차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주먹으로도 쳐봤습니다. 이것들아, 날 왜 이렇게 가둬놨어? 하지만 차창은 안전유리라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앞 좌석으로 기어가 클락션을 울려도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혼잡한 휴게소 주차장의 소음에 묻혀버렸어요. 찻소리, 사람들 대화 소리, 음악 소리가 뒤섞여서 제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차에 타고 떠나기 바빴어요. 한낮 땡볕 아래 주차된 채 사람이 갇혀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조금이라고 움직이면 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숨쉬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헉헉, 거친 숨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어요. 이것들이 날 죽이려고 드는 거야?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 계획이 틀림없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혀도 거칠거칠했습니다. 물이 필요해. 하지만 차 안에는 물 한 방울도 없었어요.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울로 보니 완전히 상기된 모습이었어요. 정신을 잃고 다시 쓰러지려는 순간, 그때 멀리서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정신 잃으면 안 돼요. 환청일 수도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어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 힘을 다해 클락션을 눌렀습니다. 빵빵빵! 빵빵빵! 연신 클락션을 울렸어요. 제발, 누군가 알아차려줘. 하지만 휴게소에서는 클락션 소리가 흔한 일이라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자식 놈들이 이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천벌받을 놈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제가 정신을 잃기 직전 간신히 눌렀던 클락션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빵빵빵, 빵빵빵. 쉬지 않고 울리는 클락션 소리에 드디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 차에서 계속 클락션이 울리는데? 혹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차 안에 누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한 젊은 남자가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간신히 손을 흔들어 보이자 사람들이 완전히 모여들었어요. 이거 완전 응급 상황이야. 소방서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전문 장비로 차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구조대원이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끌어냈어요. 차 밖 공기가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며느리는 아이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연기를 보세요.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간 놈들이 이제 와서 이런 연기를 하다니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아들 내외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걸 우연한 사고로 포장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이미 파손되어 범죄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마 제가 클락션을 발로 누르는 과정에서
파손된 걸로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야 사경을 헤매며 클락션을 눌렀으니 정말인지 아닌지 대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 준환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준환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안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준환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후 준환이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사실 몇 달 전에 아드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우리 아들이? 너를? 네. 준환이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낚시터로 찾아와서는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말인데 요즘 너한테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셨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라고?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저한테 의존하신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조건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가만두지 않다고 하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협박을 했다고. 뭐, 그때는 혹시 제가 선생님 재산이나 보고 잘해드린다고 오해하나 싶어서 알았다고 했고요. 근데 얼마 전 동문 행사에 갔더니 거기서 펀드 매니저 하는 애들을 만났지 뭡니까? 아드님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까지 걸어서 3억 넘게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사이의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 말 없던데. 그러니까요. 돈이 몹시 궁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요새는 아드님이 회사도 그만두고 주식에만 몰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는 설마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드님이 선생님한테 해를 끼치겠어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준환이가 후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괜히 아드님과 선생님 사이만 나빠질까 봐서. 설마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네가 보기에도 이건 사고가 아닌 것 같지? 네, 돈이 궁하니까 선생님 재산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 더위에 노인이 주무시면 깨워야죠. 구출 시간이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식 놈들 상황을 들으니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환이가 미리 말해줬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준환이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준환아. 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준환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설마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도울게요, 선생님. 아드님하고 며느님 뭔가 꾸미는 게 틀림없어요. 경찰은 내가 잠이 들어서 아들 내외가 지들끼리 화장실 간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보더라고. 그게 문제야. 내 증거를 찾아야 해요. 선생님하고 저랑 심증만 있지 정확한 물증이 없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때부터 저와 준환이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세상이라지만 어찌 자식도 있는 것들이 제 부모를 해하려 할까요? 그렇다고 제가 재산이 많은 재벌도 아니었어요. 일단 예전에 준환이가 변호사일 때 함께 썼던 유언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니 그때 기억이 생생했어요. 준환아, 이거 우리가 5년 전에 작성한 거 맞지? 네, 선생님. 제가 아직 변호사였을 때 도와드린 거죠. 유언장에는 제 재산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준환이가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5억 상당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저는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이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 30년 동안 갖고 있길 잘했어. 그때 아내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아내가 여보, 이 동네 좋을 것 같아.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나중에 개발될 것 같아라며 우겨서 산 건데. 정말 보는 눈이 있었지 뭡니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금 4억도 하루아침에 모인 게 아니었어요. 이 돈 말이다. 교직 생활하면서 아내와 함께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며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그런 돈도 다 저축했지. 아내는 시장에서 떨이 채소 사오고 옷도 싸게 사입고 그렇게 절약해서 모은 거야. 얼마 전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받은 보험금도 있었고 뜻밖의 수익이 된 주식 투자금까지 저한테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돈을 슬펐고 어떤 돈은 재미가 있었지만요. 선생님 좋은 종목 있는데 해보라면서 투자 권유를 했는데 제자 도와준다고 돈을 투자했지요. 게다가 전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 말년은 여유로웠습니다. 그 외에도 따로 모아놓은 적금과 펀드들까지 합치면 총 재산이 거의 30억에 달했어요. 그런데 준환아, 저는 유언장을 보며 씁쓸해했어요. 이 유언장에 아들한테 절반, 나머지 절반은 사회환원하기로 되어 있잖아. 그때는 아들이 나를 잘 모셔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드님에게 안 준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벌이다니 제가 다 송구합니다. 내 아들놈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도 유언장이나마 너와 정리해 둔 것이 다행이구나. 제가 변호사 계속 했으면 이럴 때 법적 대리인이라도 되어드리는 건데 죄송해요. 자꾸 내 놈이 왜 미안하고 죄송하냐. 그럴 것 없다. 다 내 탓이지. 누굴 탓하겠니? 너야. 힘든 일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지. 준환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름 휴가를 떠나던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고 준환이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준환아. 제가 준환이를 찾아갔을 때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지내고 있었죠. 그때 제가 낚시터 사업을 제안했고 초기 자금도 지원해줬어요. 선생님 아니면 저 그때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니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 구해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아들놈이 너를 닮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 놈은 내 돈 10원이라도 너한테 갈까봐 전전긍긍했나 보다. 사람 속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를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어쩌시겠어요? 아드님 혼내주시겠어요? 그래, 그러자. 나 이대로 그냥은 못 죽겠구나. 그때 준환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선생님, 일단 댁으로 가세요. 왜? 이번 자동차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요. 경찰도 사고라고 결론 내렸고 이들은 아주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시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준환이의 말이 맞았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환아,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자식을 잘못 키워서 솔직히 내가 죄인이지.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아들은 이런 인간이 되어 있다니.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도 상처받고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먼저 간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고요. 그때 준환이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잘못된 걸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죗값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게 선생님 평생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아드님한테 잘못된 게 뭔지, 부모를 배신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가르쳐 주셔야 해요. 준환이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해요. 그냥 넘어가면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힘내세요. 저도 도울게요. 이번에는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서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어요. 준환이의 굳은 의지를 보며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네, 선생님. 우선 집으로 돌아가셔서 평상시처럼 지내세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저희가 역으로 이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알겠다. 그럼 일단 집으로 가자.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라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제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님,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항상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구역질이 났지만 태어난 척 했어요. 괜찮다. 사고였으니까 어쩔 수 없지. 너희들 탓 아니야.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하고 나니 준환이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그런데 경찰 쪽은 어떻게 됐어? 준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좋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완전히 사고로 결론 내렸어요. 뭐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고의적으로 벌인 사고라고 볼 수 없대요. 차문이 우연히 고장나서 갇힌 케이스라면서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드님 부부도 아버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열사병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준환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경찰이 선생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네, 노인분이 가족에 대한 피해 망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이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준환이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완전 범죄를 위해 모든 걸 다 계산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찾아야 해요. 분명히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 포도주스 드시고 정신을 잃으셨다고 했죠. 그래, 맞아. 그걸 마시는 어찌나 졸리던지. 그때부터 저희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없을 때마다 준환이가 찾아와서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선생님, 이들이 사용했을 만한 수면제나 약물 흔적을 찾아봐야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음료수 병은 이미 버려졌고 차량의 블랙박스 본체도 교체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치밀한 놈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친절하게 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님이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며 미리 포석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준환이와 저는 본격적인 증거 찾기에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학원 정리하러 나간 틈을 타서
집 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선생님, 우선 며느님이 평소에 약을 보관하는 곳부터 찾아봅시다. 준환이와 함께 안방 화장대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하나하나 열어보고 화장품 통속까지 들여다봤지만 수상한 약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도 확인해 봅시다. 냉장고 안, 싱크대 및 팬트리까지 모든 곳을 뒤졌어요. 하지만 수면제나 그와 비슷한 약물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다음은 차고를 수색했어요. 혹시 차량에 조작 흔적이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선생님, 이 차 문 잠금 장치 좀 보세요. 준환이가 차 문을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오히려 수리를 받은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사건 후에 바로 수리를 받았나 봐요. 블랙박스도 확인해 봤지만 새 것으로 교체된 상태였어요. 이전 블랙박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폐기했거나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사고 당일 망가져 버렸다고 했다니까. 우리는 창고까지 가서 뒤져봤어요. 창고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를 뒤져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들이 정말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했네요. 일주일 동안 계속 수색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수면제 흔적도 망가졌다는 블랙박스도 그 어떤 물적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환아, 정말 완전 범죄인가? 아니에요, 선생님. 분명히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블랙박스도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함부로 없애지 못해요. 이게 혼자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보니 서로를 못 믿어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네. 특히 아드님보다 며느님 쪽이 보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요즘 뭘 그렇게 찾고 다니세요? 아들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아내 유품 정리하는 거야. 그런데 왜 준환이가 자꾸 와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준환 씨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들 내외는 외출도 하지 않고 저를 감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준환이과 제가 대놓고 수색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 저는 준환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작전을 바꿔야겠어요. 무슨 작전? 정면 승부로는 안 되겠어요. 이들을 안심시켜서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준환이의 말이 맞았어요. 증거도 없고 경찰도 사고로 결론 내린 상황에서 계속 의심스럽게 행동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연기를 하셔야 해요.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이들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대결이 안 된다면 이들을 속여서 실수를 유도해내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환이와 짜고 철저한 연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들아, 며느리야, 이번 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싶어. 차 안에 갇혔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 혼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잠시 멈춘 후 폭탄 발언을 했어요. 내 재산 정리를 해야겠어. 이제 다 너희들 줄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당황하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니야. 어차피 나 죽으면 너희들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해주는 게 낫겠어. 내 아파트부터 팔자. 며느리가 흥분을 감추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성급한 게 아니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그날 오후 준환이와 입을 맞춘 부동산 중개업자 나타났어요. 미리 짜고 온 연기였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 매각 상담 받으러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했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17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환이가 전문가처럼 말했어요. 17억이요? 며느리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렇게 중개업자가 돌아가고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각하면 현금으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다른 예금들은 대부분 정기예금이라 중도해지하면 손해고. 아들이 급히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쯤 정리가 가능하세요? 글쎄, 아파트 매각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고 예금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저는 고민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아, 그냥 당장 줄 수 있는 돈부터 주자. 당장요? 응. 예금 중에 자유적금이 1억 정도 있어. 그것부터 너희들 줄게. 나머지는 차차 정리해서 주고.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1억이요? 그래. 당장 필요한 거 있으면 쓰라고. 생활비도 쓰고. 아들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렇게 큰 돈을... 괜찮다. 괜찮아. 어차피 다 너희들 줄 건데 뭐.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정말로 1억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해줬어요. 물론 이것도 미끼였죠. 이들을 완전히 방심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어요. 나머지 돈은 언제쯤 정리되나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파트 매각하는데 한 2달 걸릴 것 같고 다른 예금들도 차근차근 정리해야지. 급할 거 없잖아. 네, 물론이죠.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이들의 눈빛에서 조급함이 보였어요. 더 큰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지가 정말 돈을 주셨어. 그것도 1억이나. 그러게, 나머지 돈도 곧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17억짜리 아파트에 다른 예금까지. 와, 정말 대박이야. 죽을 고비를 넘기시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런데 나머지 재산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야? 아파트 매각만 해도 몇 개월이 더 걸리잖아. 뭐 어때?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그러면 다른 계획은 필요 없나? 응, 지켜만 보자고 괜한 일 벌이려다 망칠 수도 있어. 이번에도 문을 열고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여보, 쉿. 당신 입 조심해. 쓸데없이 나불거리지 말고, 응? 이놈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심증은 있었지만 저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고 저는 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준환아, 이제 성공한 것 같아. 네, 선생님. 이제 이들이 완전히 방심했을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경계심도 풀렸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진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네, 이제 기회가 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버리고 치운 지 오래인 상황 같았어요.
어떡할까 고심하던 찰나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영국에 있는 손자 지훈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지금 한국인데 만나 뵙고 싶어요. 지훈아? 너 한국에 왔다고? 언제?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은 아직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부모님께 말씀은 드렸어? 아니요. 몰래 왔어요. 엄마 전화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뭔가 심각함이 느껴졌어요. 무슨 전화? 엄마가 2주 전에 갑자기 전화해서 할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지도 모르니까 비행기표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몰래 온 거예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정말 몸이 안 좋으세요? 지훈아, 일단 어디 있니? 공항이요. 택시 타고 갈까요? 아니다. 부모님이 아직 모른다면 준환이 삼촌한테 연락해서 낚시터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준환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해줬거든요. 네, 알겠어요. 몇 시간 후 준환이의 낚시터에서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20살이 된 손자는 여전히 똑똑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 말로는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저는 지훈이를 조용한 곳에 앉히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지훈이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말요? 아빠와 엄마가?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지훈이가 잠시 충격에 빠져 있더니 말했어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아,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부모를 도울 거야? 아니면 할아버지를 도울 거야? 고맙게도 지훈이는 단호하게 말해줬어요. 할아버지를 도울게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지훈이가 영국에서 몰래 귀국한 후 저희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들과 며느리가 지훈이의 귀국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지훈아, 절대 부모님께 들키면 안 돼. 네,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 제가 엄마와 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말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 지훈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평소에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영국에 있을 때 한국어 잊어버릴까 봐서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소름 돋아요. 지훈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곧 할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행기표 미리 예매해놔. 어디 아프세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응,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니까 한 5일 뒤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해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5일 뒤에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응, 요새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병원에서도 오래 못 사실 거라고 했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미리 예매해도 그날 표 구하려면 못 올 수도 있잖아. 지훈이가 재생을 멈추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전화 받을 때도 이상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돌아가실 날짜를 미리 안다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 어미가 너한테 말실수를 했어. 이 통화한 지가 언제야? 할아버지 차 안에 갇힌 사고 나기 3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5일 뒤가 바로 사고 후 이틀이 된 시점이죠. 옆에서 듣건 준환이가 소름 돋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리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뜻이네요. 게다가 할아버지 사고 난 오후에 전화가 와서 비행기 표 취소하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랑 마지막 통화 가진 짜 이상했어요. 지훈아,
당분간 한국에 안 와도 돼. 네? 아프시다고 전화도 못 드리게 하더니 왜요? 할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 좀 더 기다려봐야겠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상황이 좀 바뀌었어. 일단 영국에서 좀 더 있어. 지훈이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건 엄마가 할아버지 돈 1억 받고 나서 완전히 계획을 바꾼 거예요. 저도 처음엔 엄마가 할아버지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지훈이가 건네준 통화 음성 파일을 듣고 나니 저는 자식 놈들을 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장례식이 시작되면 자기 아들이 표가 없어 절절맬까봐 이렇게 예약하라고 부추기다니요. 제 아들 고생하는 건 그렇게 끔찍이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나 제 아들이 자기 아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긴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낳은 손주이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안 해준 거 없이 다 해주며 곱게 키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아들이 나와 손을 잡고 자기들을 배신할 줄을 몰랐을 겁니다. 지훈아,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경찰이 고의적인 사고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럼요. 뭔가 수상하잖아요. 참, 그리고 할아버지, 엄마랑 아빠는 중요한 건 다 은행 금고에 넣어두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쉽게 없애진 않고 그런 곳에 보관했을 거예요. 이 음성 파일로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받게 하면 영장으로 금고를 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부모들 죗값을 받아야 해 알지? 할아버지, 저 정말 화가 나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그런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니 지훈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더 화가 나요. 평소에 할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할아버지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훈이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준환이도 지훈이의 결심을 지지했어요. 지훈아,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옳은 일이야. 제가 증인이 되겠어요. 엄마가 저한테 한 말들, 제가 들은 대화들 모두 증언하겠어요. 지훈이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망가진 블랙박스를 버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은행 금고에 넣어두셨을 겁니다. 특히 엄마 습관이 그렇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지훈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후회 안 하겠니? 지훈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옳은 선택을 하다니. 지훈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도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또 그 사건이냐는 식으로 시큰둥했지만 지훈이가 증언을 시작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경찰관님, 제가 엄마로부터 들은 말들을 증언하겠습니다. 지훈이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5일 뒤에 못 사실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했거든요. 형사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녹음 파일도 있다고? 네, 여기 다 있어요. 지훈이가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들을 들려줬어요.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형사가 동료와 상의한 후 말했어요. 일단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사고 현장에서 추가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죠. 네, 휴게소 CCTV를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해 볼게요. 처음 조사할 때는 대충 봤는데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이틀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휴게소 CCTV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차에서 내려서 따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휴게소 편의점 앞인데요. 거기 서 있으면 주차된 차가 잘 보이는 장소예요. 정말이에요? 네, 이 정도면 금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흘 후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흥분해서 연락했어요. 금고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이 메모리 칩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범죄 증거니까 버리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럼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복구해보니 파손된 게 아니라 완전히 멀쩡했어요.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장면, 아들이 에어컨을 끄는 모습, 그리고 둘이 차 문을 잠그고 떠나면서 나눈 결정적인 대화까지.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야 완전 범죄가 돼. 아버님이 깨어나면 어쩌지? 30분이면 충분해. 이 더위에 그 나이로는 버틸 수 없어. 이로써 모든 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마 제 평생 그 대화는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상시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안영식 씨, 아드님과 며느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뭔 소리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블랙박스에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블랙박스요? 그건 고장나서 버렸는데. 은행 금고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들이 숨겨둔 증거가 발견된 거였거든요. 누가 말한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너 언제 왔어? 며칠 전에 왔어요. 지훈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지훈아, 네가 말한 거야?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나쁜 년아, 제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지금까지도 거짓말이야? 아직도 연기하고 있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아버님. 아버님이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한 년이 감히 아버님이라고 불러? 저는 평생 한 번도 내지 않던 큰 소리로 호통쳤어요. 아들도 당황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진정해? 저는 아들을 향해서도 소리쳤어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친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 저희가 언제? 이 자식아. 제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블랙박스에 다 나와 있다며.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한 게 누구야? 며느리가 울면서 변명했어요. 아버님, 오해예요. 오해?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오해가 뭐가 오해야? 수면제 탄 음료수 준 것도 오해고, 차 문 잠근 것도 오해고, 에어컨 끈 것도 오해야? 그건 뭐야? 또 거짓말 할 거야?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 죽고 외로워하는 아버지를 돈 때문에 죽이려고 했으면서.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정말 뭐,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저는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 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쪄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랑이야. 아버지 소리 하지 마. 저는 목청껏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너희 같은 페류나들을 키웠어? 어디서 이런 짓을 배웠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사람을 죽여? 이 살인자들아.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저는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어요. 당장 끌고 가. 내가 이런 놈들이랑 같은 공간에 1분 1초도 더 있기 싫어. 며느리가 절규했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와서 후회?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후회 안 했으면서. 아버님, 입 닥쳐. 제 호통에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네가 나한테 말할 자격이 있어. 살인자가 감히 피해자한테 말을 해.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지훈이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지훈아, 엄마를 이해해줘. 그때 저는 며느리를 향해 다시 호통쳤어요. 이해? 무슨 이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들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이용하려고 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할 거야.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아, 너까지는 무슨 너까지야. 저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네 아들이 옳은 일을 한 거야. 오히려 네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아버지, 네가 내 아들 맞아? 저는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35년 교직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알아? 정직하게 살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어. 아버지, 저희도 뭐? 정직하게 살았다고? 저는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거짓말만 하면서 무슨 정직해? 부모 죽이려고 하면서 무슨 공경해?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죄송하면 다야?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야. 아버님, 이 페류나들아, 제가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쳤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네가 한 짓이 뭔지 똑똑히 생각해봐.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찰이 둘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장 끌고 가요. 이제 제 자식들이 아닙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거 맞죠? 저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지훈아, 넌 정말 용감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지훈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런데 좀 슬퍼요. 아무리 그래도 제 부모인데. 준환이가 지훈이의 어깨를 토닥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네가 하지 않았으면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할 뻔했어.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지훈이의 증언과 녹음 파일들도 큰 역할을 했어요. 재판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판 첫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판사님,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단순한 실수였어요. 그때 저는 피해자 증언대에서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실수? 실수라고?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져요. 네가 나한테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한 게 실수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건 뭐야? 또 거짓말할 거야? 저는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이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겠어? 판사가 말렸어요. 피해자께서는 진정하시고
하지만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거들었거든요. 아버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나를 살리려고 한 거야? 피해자께서는 진정하십시오. 판사가 다시 제지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에 앉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검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자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명백한 계획 살인의 증거였거든요. 영상에서 며느리가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30분이면 충분해. 이 더위에 그 나이로는 버틸 수 없어.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야 완전 범죄가 돼. 그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정말 계획적이었네. 부모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니.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뜻이었어요. 그때 저는 다시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다른 뜻? 또 거짓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지훈이한테 5일 뒤에 할아버지 돌아가신다고 한 것도 다른 뜻이야. 아버님, 그건 뭐야? 대답해봐. 저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 했어요. 판사가 강하게 제지했어요. 피해자께서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러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들을 노려봤습니다. 며느리가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지훈이를 불렀어요. 지훈아, 엄마를 봐.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판사의 시선을 받고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분노는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아, 아빠를 봐. 제발 아빠를 좀 봐. 이게 다 오해야.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네. 부모를 죽이려다가 자식까지 잃었네. 저런 페륜아들을 봤나. 며느리가 더욱 처절하게 울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영국 유학도 보내주고. 저는 참고 참다가 결국 참지 못했어요. 사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네가 뭘 안다고 사랑이라고 해? 돈 때문에 시아버지 죽이려고 한 년이. 피해자 퇴정. 판사가 호통쳤어요. 결국 저는 법정에서 나가게 되었지만 복도에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준환이가 저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저들은 이미 끝났어요. 지훈이가 증언대에 섰을 때도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울부짖었어요.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빠를 좀 봐.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지훈이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묵인할 수는 없었어요. 최종 판결에서 아들과 며느리 모두 살인미수 공범으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져 울부짖었어요. 지훈아, 7년이야. 7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해. 아들도 절규했어요. 지훈아, 아빠를 용서해줘. 방청석에서도 사람들이 말했어요. 정말 제업자득이네. 부모 죽이려다가 자식도 잃고 인과응보구나. 그렇게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부모된 마음에 흔들렸을 테니까요. 대신 제 자식이 등을 돌리자 그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울어댔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자식이 품을 떠나니 그렇게 절규하더군요. 그게 바로 저것들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허허벌판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감옥에 가고 집에 혼자 남아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준환아, 낚시터로 가자. 이제 정말로 갈 때가 됐어. 네, 선생님. 짐 챙기세요.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어야 했어요. 지훈아, 너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해. 지훈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아버지 모셔야죠. 아니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 텐데. 저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말 들어봐. 네가 여기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게 더 큰 효도야. 그래도가 아니야. 너는 부모를 배신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런 용기 있는 네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해.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어쩌세요? 준환이도 있고 할아버지는 괜찮아. 오히려 네가 멀리서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뻐.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할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기부할 거야.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 거다. 그리고 내 유학자금은 대줄 거야.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야. 대신 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1년 안에 장학금 받아서 공부해라. 알겠지?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보러 와야 해. 약속이야. 결국 지훈이를 공항에서 배웅하고 나니 가슴이 더욱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낚시터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강가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제 아들인데 감옥에 보낸 죄책감과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교육자로서 실패했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환이와 함께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래전 가르쳤던 제자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준환이가 연락했나 보더라고요. 선생님, 뉴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 잘못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올바르게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의 말을 듣자 눈물이 더 나왔어요. 고맙다 얘들아. 하지만 내 아들이...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진짜 자식들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 저희가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자식들이라고요. 그 말에 정말 펑펑 울었어요. 평생 가르쳤던 수백 명의 제자들이 바르게 자란 게 더 자랑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저는 재산 정리를 끝마쳤어요. 30억 중 거의 대부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지훈이가 자립할 동안 유학 자금과 제 몸 뉘일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장학금 탔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보람 있는 일이야. 할아버지, 방학에 꼭 찾아뵐게요. 낚시도 배우고 싶고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어느 일요일 오후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인사시켜 주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석양이 강물에 비치는 걸 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정이 있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지훈이도 당당하게 공부하고 있어.
정말 보람있는 인생이었어. 이제야 진짜 평안한 노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옥중에서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알게 뭡니까? 게다가 가끔 편지를 아들놈이 보내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놈을 자식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식이든 뭐든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이렇게 업을 쌌나 봅니다. 자식 잘못 키운 탓에 제 돈 다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만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